새벽 5시 차고지 입구에 서 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하늘 아래 하얀 전세버스 한 대가 멈춰 서 있습니다. 시동을 걸어야 하는데 제 손이 떨립니다. 허리를 펴려다 익숙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조수석에는 정비 견적서와 독촉장이 쌓여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점장실 책상 위에 결제 서류가 쌓여 있었는데 말이죠. 기사 한 명이 제 옆을 지나가며 고개만 까딱합니다. 저를 사장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저 양반 정도로 취급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30해 동안 고객님, 지점장님 소리 들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저 양반입니다. 핸들을 잡으면 제 손목이 저립니다. 의자에 앉으면 엉덩이가 아픕니다. 하지만 오늘도 출고해야 합니다. 멈추면 할부금이 밀리고 보험료가 연체됩니다. 2억 원이 이렇게 무서운 숫자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58세의 박민수입니다. 30해를 은행원으로 살았습니다. 26에 입행해서 56에 명예퇴직했으니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그곳에서 보낸 셈입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이면 지점 문을 열었습니다. 창구 직원들보다 먼저 출근해서 전날 미처리 업무를 확인하고 오늘 일정을 점검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책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시락을 싸와서 여신 심사 서류를 보며 먹었죠. 저녁 8시가 넘어서야 퇴근했습니다. 고객들은 저를 신뢰했습니다. 대출 상담을 하러 오면 꼭 박 지점장님을 찾았습니다. 숫자에 강했고 리스크 판단이 정확했으니까요. 부실 채권 비율은 항상 전국 평균 이하로 관리했습니다. 본점에서 실적 우수 지점으로 표창도 3번 받았습니다. 아내와는 31살에 결혼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 키웠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한 번 밀린 적 없고 대학 등록금도 제때 냈습니다. 대출 한 번 받지 않고 아파트도 샀습니다. 명절이면 양가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가족 여행도 1년에 한 번씩은 다녀왔습니다. 퇴직 2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보니 퇴직 후 덜컥 치킨집을 차렸다가 1년도 안 돼서 문 닫는 선배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카페를 차렸다가 권리금만 날리고 나오는 동기도 봤습니다. 저는 그들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30해 동안 숫자를 다뤄온 사람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준비만 철저히 하면 실패할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퇴직 1년 전부터 노트에 계획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사업 아이템, 초기 투자금, 월 예상 수익, 손익분기점까지 전부 계산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제가 계산한 숫자들이 전부 책상 위에서만 맞는 숫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퇴직을 석 달 앞둔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대출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로비에서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골 고객이셨습니다. 전세버스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죠. 지점장님,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시죠. 제가 좋은 정보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그분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제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계약서였습니다. 대기업 출퇴근 전세버스 운송 계약서였죠. 지점장님, 저 이거 하나만 믿고 10년째 먹고 삽니다. 보세요. 계약 기간 2년, 월 운송료 1,200만 원. 이게 매달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주식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아니고 장사처럼 손님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서 한 장이면 끝입니다. 그분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버스 한 대 값이 1억 5천에서 2억 정도 하는데 할부로 사면 월 4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기사 인건비 250만 원, 유류비 150만 원, 보험료와 각종 유지비 100만 원을 더해도 월 800만 원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200에서 800 빼면 400이 남지 않습니까? 이게 순수익입니다.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고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초기 투자금 2억 원, 월 순이익 400만 원.
1년이면 4,800만 원입니다. 4년이면 투자금을 회수하고 그 다음부터는 순수익입니다. 더 조사했습니다. 전세버스 면허는 나중에 팔 수도 있습니다. 차량도 중고로 팔면 됩니다. 치킨집처럼 인테리어 비용이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카페처럼 권리금이 증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자산입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좋은 거 찾았어. 전세버스 사업. 계약서만 따놓으면 매달 돈이 들어와. 숫자로 보니까 확실해.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래도 2억이나 되는 돈인데 괜찮겠어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거야. 나는 감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야. 계산으로 하는 사람이지. 숫자가 맞으면 되는 거야. 퇴직 한 달 전 그 고객분의 소개로 전세버스 업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계약만 잘 잡으면 이만한 사업이 없다고. 특히 대기업 계약은 절대 안 끊긴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모 대기업 인사팀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쪽 직원 통근버스 계약 언제까지입니까? 아, 그거요? 당분간은 그대로 갈 겁니다. 직원들이 익숙해하니까 굳이 바꿀 이유가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이 섰습니다. 이건 도박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퇴직금 2억 원 전액을 결정했습니다. 명예퇴직 발령이 나고 2주 뒤였습니다. 저는 버스 판매 업체를 찾아가 45인승 전세버스 한 대를 계약했습니다. 차량이 출고되던 날 저는 새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민수운수 대표 박민수. 명함을 손에 쥐니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소주를 마셨습니다. 여보, 4년만 버티면 우리 노후 걱정 없어. 제가 그때 몰랐던 건 하나였습니다. 계약서는 종이일 뿐이고 버스는 살아 움직이는 짐승이라는 것을요. 운행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기사 2명을 고용했습니다. 한 명은 오전 출근 노선을, 다른 한 명은 저녁 퇴근 노선을 맡았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일정을 관리하고 계약서를 검토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운행 4개월 차에 접어들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노선을 담당하던 김 기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오늘부터 못 나갑니다. 다른 데서 더 좋은 조건 제안이 들어와서요. 뭐라고요? 계약은 어떻게 하고요? 사장님, 여기 계약서 어디에도 위약금 조항 없잖아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30해 동안 은행에서 수백 장의 계약서를 검토했는데 정작 제 사업 계약서에는 기사 이탈 방지 조항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경력 기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출근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결국 제가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45인승 버스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핸들이 무거웠고 사각지대가 많았습니다. 첫날은 식은땀을 흘리며 운전했습니다. 한두 달만 버티면 되겠지. 새 기사 구하면 되니까. 하지만 한두 달이 석 달이 되고 넉 달이 되었습니다. 구인 광고에 연락이 오긴 했지만 조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월급을 300만 원 달라는 사람, 주말은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사람. 그렇게 주면 제 순이익이 얼마나 남습니까? 차라리 제가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저녁 9시에 집에 들어오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두 달째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펴기가 힘들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으면 엉덩이가 저렸습니다. 약국에서 파스를 샀습니다. 허리에 붙이고 운전했습니다. 파스 냄새가 버스 안에 배었습니다. 승객 한 분이 물었습니다. 기사님, 어디 편찮으세요?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점장실 의자에 앉아 있을 시간인데 지금은 파스 냄새를 풍기며 버스를 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유류비가 예상보다 20%나 더 나갔습니다. 기름값이 올랐던 겁니다. 제 엑셀 시트에는 유류비 변동 항목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다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월 순이익 400만 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2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기사 역할까지 하고 있으니 인건비를 제 몫으로 쳐야 했습니다. 그럼 실제 남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얼굴이 왜 그래요? 아니야. 괜찮아. 초반이라 그래. 안정되면 나아질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몸도 통장도 이미 빨간불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운행 6개월 차였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대기업 인사팀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다음 달부터 계약 갱신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계약 기간이 아직 6개월이나 남았는데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요. 재택근무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출근하는 직원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계약서 보시면 3개월 전 통보 조항 있잖아요. 위약금은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위약금이 얼마였습니까? 월 운송료의 20%, 24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앞으로 6개월치 수입 7,200만 원을 메워야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30해 동안 고객들에게 설명해 주던 그 조항이 이제 제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 계약을 찾아 뛰어다녔습니다. 학원, 관공서, 다른 기업체, 명함을 돌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거래처가 있어서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예산을 줄이는 중이라. 입찰 공고가 났습니다. 저는 제가 계산한 최저가를 써서 넣었습니다. 하지만 떨어졌습니다. 다른 업체가 저보다 300만 원 싸게 써냈더군요. 결국 다시 제가 매일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남은 계약이라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벽 5시 기상은 이제 습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습관이 되지 않았습니다. 허리는 날이 갈수록 더 아팠습니다. 그리고 운행 8개월 차 최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비오는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퇴근 시간 운행을 하던 중 앞차가 급정거를 했습니다. 저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빗길에 미끄러지며 앞차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승객들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대 차량 수리비와 제 버스 수리비를 합치니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보험 처리를 했지만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40% 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통장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뭐예요? 할부금이 2달째 연체됐다는데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계약이 끊겨서 돈이 안 들어와.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요? 당신 매일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데 돈은 왜 안 들어와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하고 30년 만에 처음 듣는 고함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제가 계산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계약은 언제든 끊길 수 있다는 것, 몸은 기계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숫자로는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는 것을요. 운행 10개월 차였습니다. 남은 계약마저 끊겼습니다. 학원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생수가 줄어서 더 이상 통학버스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위약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버스는 차고지에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할부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달 400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보험료, 차고지 임대료, 각종 세금까지 합치면 월 600만 원이 나갔습니다. 통장 잔고는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구인 사이트에 올라온 운송 일자리를 찾아봤습니다. 단기 전세, 관광버스 대절 무엇이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부정기적이었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전화가 왔고 하루 20만 원 받는 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결혼식장 하객 수송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양복을 입고 버스를 몰았습니다. 하객들이 타고 내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군요. 저기요, 기사님. 혹시 은행 다니셨어요? 얼굴이 낯익은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예전 지점 고객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 아닙니다. 착각이신 것 같은데요. 그분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내렸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혼자 남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뜨거운 게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안에서 아내와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왜 저래요? 맨날 새벽에 나가고 밤에 들어오고. 엄마도 모르겠어. 아빠가 아무 말도 안 해. 저는 문을 열지 못하고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운행 11개월 차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새벽 5시 평소처럼 차고지로 향했습니다. 버스에 오르려는데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어서려고 했지만 허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의사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허리 4번, 5번 디스크가 완전히 터졌습니다. 수술해야 합니다. 당분간 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최소 6개월은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제 몸이 멈춘 순간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할부금은 계속 나갔고 보험료는 연체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는 팔아야 했습니다. 금매로 내놨습니다. 1억 5천만 원짜리 버스를 7천만 원에 넘겼습니다. 남은 할부금 6천만 원을 갚고 나니 1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거기서 병원비 500만 원을 쓰고 나니 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2억 원을 들여서 1년을 버티고 남은 게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나마 제 허리에는 쇠심이 박혀 있었습니다. 통장을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30해 동안 자랑스러워하던 계산 능력이 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완벽한 마이너스였습니다. 지금은 동네 신용협동조합에서 시간제 상담원으로 일합니다. 주 4일 하루 4시간입니다. 월급은 90만 원입니다. 30에 은행원으로 일하고 지점장까지 했던 제가 시급 6천 원을 받으며 창구 옆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제 예전 부하 직원이 손님으로 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지점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요즘 여기서 좀 도와주고 있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업무를 보고 나가면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합니다. 쇠심을 박은 자리가 날씨가 흐리면 쑤십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저립니다. 하지만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차고지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핸들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점심시간에는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먹습니다. 편의점 김밥이 아닙니다. 집에서 만든 따뜻한 밥입니다. 신협 동료들과 농담도 주고받습니다. 명함은 없지만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아내와 산책을 합니다. 천천히 걷습니다. 허리 때문에 빨리 걸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내 손을 잡고 걸을 수는 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후회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아니야. 그냥 깨달았지. 내가 뭘 몰랐는지. 뭘 몰랐는데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 하지만 숫자가 전부는 아니더라고. 계약서는 종이일 뿐이고 몸은 기계가 아니야.
그리고 지점장이라는 명함이 나를 지켜준 게 아니라 회사라는 울타리가 나를 지켜준 거였어. 제가 계산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60 가까운 나이에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핸들을 잡는 게 얼마나 힘든지, 계약이 끊기는 순간 수입이 제로가 되는 공포가 얼마나 큰지, 명함 한 장 없는 삶이 얼마나 외로운지. 2억 원은 큰 돈입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배운 게 있다면 이겁니다. 안정적이라는 말은 계약서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버틸 수 있는지에 있다는 것.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 인생에는 더 많다는 것. 지금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계약서를 믿지 마십시오. 엑셀을 믿지 마십시오. 숫자가 맞아도 몸이 안 맞으면 실패합니다. 논리가 완벽해도 현실이 다르면 무너집니다. 제 명함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남았습니다. 박민수, 58세. 허리에 쇠심 박힌 평범한 남자. 이제는 그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버스는 팔았지만 교훈은 남았습니다. 비싼 수업료였지만 덕분에 남은 인생은 조금 더 현명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욕심 없이 제 속도로 말입니다.